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잘 지내시고 건강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한국평가 풀이를 또 하려고 합니다. 이번 2월에 또 고1, 2, 3이 다 했는데, 제가 지금 올리는 거는 한국사 고1 영역입니다. 한국사 풀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래 제가 중동이라든지 여행 그리고 언어에 관한 영상을 요즘에 좀 올렸는데 그래도 제가 지켜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바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1 겁니다. 한국사 영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가 시대에 대한 영역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검단리를 모르더라도요. 일단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 뭐 고인돌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이미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남리가 이런 곳이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환호도 그런 곳이구나 싶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참 당연히 청동기 시대인 건 뭐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고인들 특히 이 청동기 시대에 계급 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유적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국가가 고조선이죠. 네, 그런 걸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동굴막지 구석기일 테고 철제농기구는 좀 더 지나야 되고 철기 시대일 거고요. 동맹은 완전 초기 국가 시대로 가야 되죠. 삼국 시대 중에서도 삼국 시대 초기, 완전 초기. 네, 그때로 가야 됩니다. 고구려 거고요. 네, 농경, 시작, 정착 생활 이거는 친석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를 꼭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자세히 설명해 줄 수는 없고요. 이 개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좀 엑기스 정도만 찍고 넘어가는 걸로 계속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2번 넘어갈게요. 네, 지도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도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역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빼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주왕이 나오는데요. 사실 문주왕까지 자세하게 언급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과서나 수업에서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수왕이 고구려죠. 그 전성기 때였을 때인데 이때 백제 계로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성도 점령을 하고 물론 평양성으로 천도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로 백제가 쪼그라드는 수축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급히 한성에 도읍을 두고 있던 백제가 밑으로 급하게 수도를 옮기고 있죠. 그렇게 해서 백제가 어느 수도로 가게 되냐면은 다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다 웅진이죠. 백제 영역을 알고 있었으면요, 평양은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탐라까지 도망갈 필요 없었겠죠. 그래서 탐라 아니었고, 금성은 신라의 수도니까요, 아마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웅진이었고, 사비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웅진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가시면은 부여가 있습니다. 이쯤 제가 지금 네, 십자가 비슷한 모양의 그 커서가 지금 움직이고 있죠, 여기. 이쯤이가 부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3번 가겠습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인물 설명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일단 또 키워드를 잡아 보겠습니다. 키워드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누가 말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알지만. 그래서 신기군, 뭐 신보군, 상마군 이렇게 세 개의 일단은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어떠한 것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고려 시대라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힌트가 있죠. 그리고 동북고성이 나온다면 동북은 고려 기준으로 동북쪽이 되니까 여진족이 있었던 곳이겠죠. 네, 여진족을 막기 위한 성이었습니다. 물론 뭐 시대별로 다르지만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은 여진과 대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예, 이 인물은 윤관이고요. 3번. 윤관에 대한 얘기였고요. 윤관이 여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여진은 워낙 그 만주 지방에 풀을 뜯고 먹고 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키우는 곳이라 말로 된 기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경 사회가 우세였던 고려 사람들에게 좀 취약할 수가 있는 병과죠. 그래서 우리도 기르자, 기병을 길러서 여진을 몰아내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런 맥락이고요. 아무튼 윤관이 조직했던 단체 뭡니까? 그렇죠. 네,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안에 신기군하고 신보군 그리고 항마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답은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살수는 을지문덕, 살수 대첩이죠. 삼정 이정청 설치한 거는 따로 인물이 막 그렇게 언급하다시피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세도 가문 시대 되긴 합니다. 4번 왕호 천축국전 이건 해초가 있습니다. 스님이에요. 5번 시무28조 이거는 최승로가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한 거 모르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 전개된 시기를 옳게 한 것은 돼 있는데 여러분 뭐 짤을 봤든 뭐 옛날에 있던 드라마를 보셨든 간에 궁예 모르는 사람은 없죠. 궁예하면 딱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은 여러분은 궁예하실 때 누구인가? 그것만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철퇴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대를 살았던 후삼국 시대, 즉 고려가 세워지기 직전에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고요. 일단 송악에 도읍을 했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고구려의 후예다 이거죠. 그래서 삼국 통일이 일단 된 후여야 되죠. 후삼국 시대니까요. 그리고 고려가 세워지기 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 당연히 1번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궁예가 안 외워지시면요. 예,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이걸로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다행히 국가 문제입니다. 이 왕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경을 수도로 하고 있고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시대 내 사람이네요. 당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모른다더라도 뭐 이거 그림 중에 뭐 하나라도 기억하신다면 이게 발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발해를 고르면 되는데요. 혹시 발해를 알지만 또 밑에 있는 선달을 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급 폐지한 건요. 일단 통일신라 얘기죠. 신문왕대 얘기입니다. 왕권 강화와 경제를 왕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었죠. 대조영은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대조영이라는 인물이 발해를 건국했던 인물이고 이 대조영의 아버지는 이 고구려 시대 때 안시성 전투에서 싸웠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3번 사신관제도는 여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4번 이건 근대로 가야 됩니다. 5번은 통일신라기 때문에 답 틀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딱히 적을 거 없는 것 같고요. 6번 가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또 국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또 힌트가 진짜 많죠? 수도가 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주가 수도인 곳은 신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경주를 몰랐다면 불국사, 석굴암 이거 나왔으면 끝나죠. 신라 겁니다. 그래서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분황사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국대전은 조선 때 가야 되고요. 도병마사는 예, 이거 임시기구죠. 그 국방 관련된 기구인데 고려 겁니다. 전국을 8도로 나눈 거는 최초로 8도. 우리 왜 조선 8도란 말 들어봤잖아요. 조선입니다. 그리고 화백회의는 신라 맞죠? 이게 신라의 귀족들의 회의였습니다. 4번이고요. 5번은 이것도 역시 왕족 및 귀족 회의가 맞는데 백제 겁니다. 그거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왕이 실시한 정책이 뭐가 맞나 보겠습니다. 관리 선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항상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기존의 세력들하고 좀 많이 싸우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발휘할 만한 왕권 강화를 시킨 왕이 등장할 겁니다. 일단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로 과거제를 최초로 실시한 왕입니다. 이 정도면 아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과거제에 들어가는 과목은 주로 유교적 내용과 많이 관련이 깊습니다. 즉 기존의 귀족 같은 그런 혈족
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에 대한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이제 좀 더 실력, 왕권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유교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가지고 진짜 왕의 말을 잘 듣는 뭐 진짜 까놓고 말해서 그런 걸 뽑는 게 유교적 논리고 이제 그게 과거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 해서 고려가 뭐 그렇다 해서 뭐 귀족 중심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이제 유교적인 선발을 하는 유교적 소양을 가진 관리들이 점차 선발이 많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과거가 완전히 그 갑이 되는 시대는 조선이라 볼 수 있죠. 네, 대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 이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고려의 네, 고려 광종입니다. 그렇죠? 광종 정책이 뭔가 보겠는데요. 딱 봐도 나오죠. 3번. 광종 외우셨으면 당연히 3번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제 평민으로 풀어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 문벌 귀족 그 안에 있던 노비들이 이제 다 대거 평민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일단 평민들은 세금을 낼 테고 그 세금은 고스란히 국가에 특히 왕이 가져갈 거고요. 국가 경제 및 왕실 경제가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랑도는 그 신라 겁니다. 균역법은 조선이 돼야 되고요. 쌍성 총관부는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조선 때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8번. 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한 번 들었을 법도 한데 돌아서면 까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교종과 선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태종이 나오고요. 정해쌍수와 돈노점수가 나옵니다. 이 뭘까요? 쌍수는 뭐 쌍꺼풀 수술입니까? 점수는 점수 매기는 겁니까? 이렇게까지만 생각하셨다면 좀 위태롭습니다. 틀릴 가능성이 꽤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선다가 정말 쉽습니다. 이게 어느 종교와 어느 사상에 관한 건지만 알면 풀 수 있는 건데요. 일단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교종 선종은 불교입니다. 불교 내에서 어떻게 진리를 득도할 수 있냐? 교종은 경전을 통해서 한다. 선종은 참선 및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그 직관과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거고요. 천태종은 이거는 이제 좀 더 고려 시대 때 와서 아, 이게 교종과 선종의 뭔가 분열된 걸 좀 통합하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였고요. 정해상수와 도노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의 정책 그 사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진울 스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려 불교가 많이 종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태종은 쉽게 말하면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것이고요. 이 두 개는 진울의 사상인데 주로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완전히 막 100% 맞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예, 불교란 걸 알았으면은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성리학이 나오려면요. 최소한 이황과 이의, 뭐 이기론 그런 게 나와야 되고요. 뭐 더 많지만 대표적인 거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교가 나오려면요. 무슨 어, 이런 걸 하려면요. 뭐 좀 신비로운 요소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가 되려면 배산임수라든지 뭐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좀 내용이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여기는 오로지 불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4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저 보충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9번 갈게요. 네,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만적이 나옵니다. 만적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더라도 뒤에 조금만 읽어보면 됩니다. 장수와 재상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뭔가 신분을 안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죠. 자, 그리고 신돈이 뭔가 차지했다. 전민 변정도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뭐가 된 백성을 신분으로 되돌린다. 솔직히 억울하게 귀족이 된 사람은 없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하층민일 겁니다. 확실히. 그리고
솔직히 뭐 높은 사람들이 무슨 뭐 노비든 뭐 높은 사람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만정이 모았던 신분들도 아마 하층민들일 겁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는 노비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노비는 보통 물론 네, 고려 중에서도요. 외고노비라고 해가지고 물론 조선 때도 있었습니다. 뭐 주인이 땅을 맡겨가지고 어느 정도 그 농사를 지으면은 어느 정도 주인에게 농작물을 주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약간 반자치적인 노비도 있었습니다. 이게 외고 노비인데 여기 있는 노비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속박이 심한 노비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산으로 여겨지고요. 노비는 팔 수가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상속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네, 1번 가겠습니다. 고려에서 백정으로 불렸다. 이거를 오답으로 찍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백정도 사실은 뭐 되게 노비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근데 일단 백정은 노비가 아니고요. 하층민이긴 하지만 천민이긴 하지만은 도살업자예요. 그 조선 시대 얘기한 겁니다. 조선 시대에는 백정이 도살업자로서 천민인데 고려 때는 좀 동음 이의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진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백이 여기서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직업이나 어떤 특별한 그런 위치가 없는 사람들, 즉 평범한 사람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고려 때는. 그래서 일반 백성들, 뭐 일반 백성들은 주로 농민이죠. 그래서 농민들을 보통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때는. 그런데 조선 때가 되면은 도살업자로 이미지가 바뀌어 버리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정이 그 고려 때는 일반 농민이라 보면 돼요. 천민이 아니에요. 농민입니다. 일반 농민, 평민 중의 농민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조선 일반적일 때는 네, 천민 도살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꼭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양소는 일단 조선이 돼야 되고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지으려면은 평민이어야 합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네. 음서 공음전 당연히 고려 사람이긴 고려 때도 있었긴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보통 귀족이죠. 문물 귀족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네,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이게 9번 문제였죠? 오케이. 네, 9번으로 이름 좀 고칠게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초에 왕의 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삼강의 실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효도하고 되게 유교스러운 내용이 나오죠. 일단 체크. 그 다음 자, 문제 어렵게 내려고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자, 왕이 친히 28글자를 만들었는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이지 않겠습니까? 후민정음 나오네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세종대왕 말고 없죠. 그럼 세종대왕의 정책을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인데 일단은 1번은 태양력 채택한 거는 이때가 아니죠. 태양력 채택한 거는 이거는 좀 적을게요. 네, 태양력을 첫 번째로 최초로 도입한 거는 을미개혁대입니다. 이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랄게요. 1896년, 5년 6년 그때입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1895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국 정벌한 거는 네, 신라 시대 때죠. 이사부, 신라 장군 이사부 그때고 네, 답은 3번입니다. 사군 육진 개척했다 돼 있는데 이때 사실상 한반도의 지리적 영토가 확정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4번은 고려역이고요. 5번은 순수비인데요. 북한산 순수비 유명하죠? 이것은 진흥왕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신라 통일 당연히 뭐 신라 시대 때 얘기겠죠. 진흥왕 얘기니까요. 그러면 답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까요? 11번 가겠습니다. 드디어 금대 냄새가 조금씩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건 설명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정 간섭, 뭐 차관 도입 실패, 뭐 정변 발생 3일 만에 실패, 3일 천하.
뭐 내정 간섭 심한 한성 조약 3.1천하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갑신정변입니다. 네, 갑신정변은요. 일단 우리나라가 개항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종이 어떻게든 이제 일본하고 또 교류하고 문물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중심으로 왕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생각보다 뭔가 이 개화의 진척이 아주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미 좀 개화에 성공한 케이스를 이미 본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따라가려면은 이 정도 개화 속도를 안 돼. 그래서 완전히 급진적인,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가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급진 개화파죠. 근데 왕조 중심으로 좀 왕에 대한 그런 체계를 완전 유지하면서 좀 점진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온건 개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왕은 솔직히 이 개화를 하고 싶긴 했어요. 했는데 한쪽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 정치를.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왕존 유지를 하되 왕을 보위하되 그래도 뭔가 기술이나 특히 군사 기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씩 받아들여야 한다. 요런 논리지 않겠습니까? 왕은 당연히 누구를 좋아할까요? 정치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이쪽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급진계합파 이미지가 좀 그리고 급진계합파의 정치적 입지가 의릴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네, 갑신정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그런데 이렇게 급진계합파들의 정치 입지가 약화되니 재정적인 것도 많이 불리해지죠. 그래서 일본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차관 도입을 요청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야, 그래서 좀 정치 경제적으로 좀 많이 쪼그라들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 그 조선 최초로 우정총국이라는 축하하는 행사가 발생했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온건계파 보수파들 다 모여서 그 행사를 한답니다. 근데 이때 이 정치인들을 좀 타격을 하면은 우리가 정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계파 사람들이고 이거를 일으킨 게 바로 이 문제의 사건입니다. 갑신정변이죠. 하지만 청나라가 개입을 빨리 해버려가지고 3일 만에 실패했고 결국 청나라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야 니들이 왜 왕을 괴롭히냐 이렇게 나와서 쉽죠 말하는 용군이 그래서 내정 간섭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조선에게 불리한 한성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청나라가 더 개입을 강하게 만들고 이게 나중에 청일전쟁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아무튼 이게 문제풀이라 보니까 설명을 아주 길게 하지 못하겠지만 이 정도만 할게요. 이 급진계파들은 참 제가 볼 땐 대단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3.1천하 같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아주 아쉬운 점도 있지만 왜냐면요. 본인들의 이 계파도요 양반들이에요.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자기들의 이 권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문벌이거든요. 양반들은 문벌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잘 쳐가지고 과거가 이제 3, 4대 과거 합격자가 3, 4대 이상 나오면 양반이 되는 건데 이 양반들이 양반답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들의 문벌 집단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급진계합파는 본인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문벌을 폐지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되게 급진적이죠, 진짜. 네, 그렇게 좀 신기하긴 해요. 물론 그 이면에 또 다른 배경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치학적 관점으로 볼 때도 매우 재밌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답은 2번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번, 뭐 4번, 5번, 1번과 관련이 없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인물 4컷. 인생 4컷인가요? 아무튼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행적인데요. 일단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일단 사건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서원철폐로 무슨 뭐 당배전 남발은 큰 재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좀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흥선대원군 정책이 당백전 만드는 거 서원철폐하는 거였죠.
너무 국가 경제를 잠식한다. 그리고 너무 지역 세력 중심으로 뭔가 그 힘이 분산되다 보니까 이 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 정책으로 실시한 건데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반 세력이겠죠. 그러면 그리고 어 2번 같은 경우는 물론 일본이지만은 실제로는 서양 오랑캐와 다르지 않다. 이거 외양일체론이거든요. 그럼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2번으로 할게요. 네, 당연히 개항이 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말이겠죠. 일본이 개항을 요구했습니다. 강화도지랑 맺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니들 그 일본,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해를 해야 돼. 조금만 이해를 할게요. 조선이 당장 일본하고 강화도 지역을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개방을 했죠. 사실 일본이 전통적으로요. 그 조선한테 뭔가 좀 심각한 수준으로부터 사소한 수준까지 뭔가 자극을 해요. 그러면은 약간의 유린한다고 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은 좀 달래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본과 외교했는데 이 강화도 조약 역시 그런 맥락으로 했습니다. 조선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통찰력 있게 본 거는 지금 일본은 예단 일본하고 다르다. 그냥 달래서 되는 일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일본은 조금만 열어주면은 망국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서양 열강처럼. 그게 바로 외양일체론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외양일체론을 그냥 다섯 글자로 그냥 외우셨기만 하다면요. 이번에 좀 시각을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논리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일본의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일본이 아니다. 지금 일본은 강력해진 일본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일본이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일본이 많이 조심해야 될 상대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상투를 자르는 것은 정신을 좀먹는 것으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완전히 유교적인 사고죠. 어떻게 보면 이게 위정척사 운동의 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책 때문일까요? 3번 단발령 때문에 일어났었죠. 단발령. 단발령이 일어났을 시기는 을미개혁 때입니다. 이때 일본이 단발령을 명령했죠. 우리나라에. 네, 그때 이제 청일 전쟁도 끝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좀 더 발 디딜려고 할 때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좀 심하게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죠. 이와 동시에 을미사변까지 발생해서 명성 왕후가 또 그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 맥락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강제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4번 스시마 섬에 잡혀서 그러니까 결국에 유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일본인의 어떤 물과 음식을 거부했다. 완전히 반일, 항일, 그리고 완전히 유학적인, 유교적인 사고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이 인물은 최익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2번이었죠? 위정특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딱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시기 내용이라서요. 같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선다. 조선의 중립국화를 주장했다. 이거는 6일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6일준. 똑똑한 사람이에요. 못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똑똑하게 보여요. 아무튼, 6일준이라는 인물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 다른 문제로 넘어가죠. 13번 가겠습니다. 네, 12번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다 굵직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번 가겠습니다. 탐구 주제인데요. 조의제문 나오고요. 조의제문입니다. 의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중국에. 그런 황제를 조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소천하시거나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그리고 거기에 리스펙트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조하는 게. 네, 아무튼 시기는 세조 이후에 연산군 때입니다. 조광조 때 같이 돼 있네요. 이건 사실 사화랑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 세력이 훈구 세력한테 완전히
정치적으로 몰살당하는, 몰살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 명분들이 여기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3번이겠죠, 답은. 훈구와 사림의 대립인데 훈구랑 사림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훈구는요, 고려 말기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 말기 때 이제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에 어쨌든 고려가 좀 망조가 있었어요. 망조도 있었고 좀 뭔가 균열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치가들의 논의가 있었는데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유교 중심에. 그게 바로 그 당시에 급진신리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게 조선시대가 되면은 훈구 세력으로 조선 초기에 뭔가 집권 세력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하고 고려를 개혁은 해야 하지만 왕조는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나가자.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그 당시 보수 세력, 뭐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고요. 신진사대부가 맞는데 온건 신진사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목적으로 지금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다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의 다. 그래서 지방에서 자기들의 어떤 향촌의 입김, 향촌의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살림이에요. 완전 초기에는 그들이 완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성종 때, 연산고 때가 되면서 이제 올라오거든요. 권력들이. 그러면서 훈구가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화가 두 개가 나왔어요. 예, 그 보통 이제 무갑기울로 외우거든요. 무호사화,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이거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사화입니다. 갑자. 갑자가 아니라 무오사화고요. 그리고 조광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기묘사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사화란 것만 적을게요. 네, 사림에게 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때 과도기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 사이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다시 또 근대 문제입니다. 가는 동학 지도자라고 돼 있죠. 딱 봐도 어떤 사건일 것 같습니까?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이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동학 관련된 사건이요. 뭐 많지만 구식한 것 중에 동학 농민 운동이 있고 그리고 뭐 저기 천도교가 이제 발전되거든요. 천도교 관련돼 가지고 또 운동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어린이날 제정 같은 경우도 여기에 좀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완전 다른 시대긴 하지만. 자, 아무튼 동학농민 운동이고요. 아무튼 그 시초점인 고부농민 봉기쯤 되겠습니다. 조병갑 아주 악랄하게 이미지가 되어 있죠. 자, 2번 나 같은 경우는 경복궁 점령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다시 심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고부농민 봉기와 경복궁 점령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던 사실. 근데 다행히도 선다가 쉬워가지고요. 너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지금 보면은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사건을 묻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답은 바로 4번이고요.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시간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부농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동학농민 운동을요, 고부농민 봉기 하나, 1차 봉기, 2차 봉기로 나누긴 하거든요. 1차 봉기가 보통 어떤 사건으로 언급되냐면요. 전주성 함락된 사건 있죠. 이게 1차 봉기 중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차 봉기의 시초점이 전주성 함락은 아니고요. 뭐 황룡촌 전투, 황토현 전투 되게 많은데 뭐 백산봉기 뭐 있는데 그래도 1차 봉기 중에 좀 굵직한 사건은 전주성 함락입니다. 즉 뭡니까? 여기에 전주 감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 대빵인 그런 도시인데 쉽게 말하면은 조선 남부 그 우리나라 남한을 칩시다. 남한의 3분의 1을 대표하는 지역 여기예요. 전주성 전라도 쪽을 대표하는 곳.
조금 과장이긴 했지만 그래도 꽤 큰 곳입니다. 네, 발등에 불 떨어졌죠. 조선 정부로서는 매우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기로 해가지고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본도 들어오네요. 그래서 아, 아싸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니 괜히 청나라 불러들였다가 일본까지 왔어. 그런데 네, 그 동학 농민들을 진압하려고 하다가 외부 세력이 두 나라나 들어왔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얼른 동학 농민들하고 빨리 화약을 체결해서 얘들 일단은 좀 그 뭐 달랜 다음에 아 우리 동학 농민들 달랬으니까 두 나라 청나라 일본 다 가라 집으로 이런 얘기 하려고 했었죠. 아무튼 이 함락 사건 때문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한테 다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죠. 청나라가 먼저 일본한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 일단은 근데 이 배경이 되는 건요.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게 명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건이긴 하니까 이미 청나라랑 일본은요. 조선에 그 만약에 한 나라가 들어오면은 나도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일본이 먼저 들어오면은 청나라가 들어오고 청나라가 먼저 조선에 들어오면은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양국 개입이 가능한 조약이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네, 그것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일단 들어왔어요. 일단 어떻게든 조선이 청나라 불렀으니까 일본도 같이 들어왔어요. 둘 다 들어왔는데 이제 나가도 돼. 왜냐면은 동학민하고 정부 세력이 일단은 조약 맺었으니까 화해했으니까 그게 이거죠. 전주 화약 이 답인 거죠. 그런데 청나라가 먼저 조선의 말을 듣고 우리 가야 되니까 일본 너희도 가. 근데 일본이 안 가죠. 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나아입니다. 이참에 청나라를 박살내자. 이렇게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왔겠죠, 일본은. 네,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무튼 14번 이렇게 딱 잘라서 풀이를 끝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내용을 좀 더 하나만 더 볼게요. 5번인데요. 5번 선다예요. 대한국국제가 반포되었다. 이거는 대한제국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1899년에 반포되었고요. 완전히 왕권, 황제권에 완전히 몰빵해주는 권리를 그런 정책입니다. 자, 15번 가겠습니다. 또 근대 문제인데요. 재밌죠? 자, 근대 역사는요, 이게 스토리를 읽으면 재밌어요. 자, 조약 설명으로 오는 것은 돼 있는데, 운요 사건 이후 때 강화도에서 진행된 일본 대신과 협상은 진행되었는가? 명에 따라 명나라가 아니라 왕의 명령이겠죠? 일본과 협상하여 조약을 체결했다. 이전에 언급했던 강화도 조약입니다. 여기도 이것도 힌트고 이것도 힌트죠.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진 조약이 아니죠. 그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거 보고 판단하겠는데요. 이거는 강화도 조약의 디테일한 걸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일단 좀 어려울 수 있는 게요. 비슷한 시기 때 나오는 게 3번 말고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영사재판권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조선에 일본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조선 영역에서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조선의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본 사람이라는 그런 이유로 조선에 있는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 영사는 누구 법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본 법으로 하겠죠. 쉽게 말하면 외국인은 외국인 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일단 답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1876년이거든요. 근데 2번도 아주 먼 시기는 아니에요. 예, 1882년쯤 맺어지는 그런 그 조약인데 조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장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요. 이름도 아따 길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이모군란 이후 때 맺어진 이모군란이 계기가 되어서 맺어진 장정이죠.
예, 상민 간의 그 내용인데요. 청나라가 이제 내륙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안 됐거든요. 원래는 저기 뭐 평안도, 뭐 함경도 거기에 국경 지방에서만 무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서울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 관련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교육부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관세 철폐입니다. 네, 관세를 없애는 조약이었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청일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는 배경이 되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이렇게 1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네, 내용 재밌죠? 16번 가겠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시 왕 문제인데요. 규장각 나옵니다. 그리고 또 초계문신제가 나오네요. 오히려 신하를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겠죠. 신하를 뽑아서 경전 토론하는 거.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신하가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요. 왕이 시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신하들한테. 이 정도가 되려면 조선 정조 정도는 돼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정조예요. 자, 이건 뭐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조의 유명한 정책. 그 수도를 옮기려고 했었죠. 하지만 계획이 너무 무산이 돼버렸고 빨리 요절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관련이 없고요. 음, 네, 1번만 볼까요? 과전법 시행했다. 이거는 이성계가 했고 그 조선이 세워지기 직전에 실시했습니다.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바로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안 나오면 또 섭섭하죠. 조선 후기 경제에 아주 멋진 변화들, 모내기법, 도고 출현, 노동력 절감, 광작, 상평통보. 자, 조금만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건요, 모내기법인 것 같습니다. 네, 모내기법인데 자, 여기 잘 보시면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산. 모내기법이 처음 된 게 아니고요. 조선 후기 때 이게 거의 일반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모내기법 되게 일반화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선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모내기법은 도박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모내기법이 되려면요. 땅에 물이 항상 흥건해야 돼요. 그거 농번기 때, 그러니까 농사 지을 시기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수리시설, 즉 항상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이 지금보다는 좀 부실했거든요. 물론 고려나 삼국시대 때보다는 발전했겠죠. 하지만 모든 기법이 일반화될 수준이 아니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게 일반화가 될 정도로 아주 수리시설 발달 그리고 농사기술이 엄청 발전이 되죠. 아무튼 현상적으로 오내기법은요 적은 사람만 농사를 지어도 아주 많은 양의 생산이 가능해요. 쌀 생산이. 그래서 그 기타 그 파생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 농사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농사할 필요가 없어져서 야, 일정한 양을 지을 농사에 필요한 사람들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여 노동 세력, 잉여 노동 세력들이 이제 도시로 가서 뭐 상업적인 일을 하고 공업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광작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모내기법은요, 적은 노동력으로도 되게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고는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뭔가 상인들, 인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필요했던 그런 것들을 필요한데 진짜 살 수밖에 없는 물건인데 이거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돈 엄청 벌었겠죠. 그런 것도 출현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때 또 특징은 상업적 작물 재배를 할 만한 여유가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살기 위한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한 농업을 많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5번이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이었고요. 또 문제가 또 이렇게 되네요. 17번. 16번이 아니라 17번이었습니다. 네, 16번은 따로 적을 거 없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4번. 고려입니다. 네, 고려 시대라는 걸 기억하시되 조선 때도 물론 병란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언급이 잘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병란도를
뭐 많이 잡아도 조선 초기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시대 전반, 고려 전체랑 조선 초반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을 달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고구려입니다. 각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상으로 최초로 그 복지제라고 볼 수 있어요. 복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봄에 곡식을 빌려준 다음에 가을에 그 갚도록 하는 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네요. 러시아 공사관 고종이 피신 가는 사건. 바로 뭡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옮기는 사건, 바간 파천이죠. 1896년 겨울입니다. 아주 추울 때겠죠. 자, 이 사건에 관한 영향이 뭘까요? 이게 끼친 영향. 뭐 자연스럽게 조금만 생각해도 조선의 러시아 영향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과 함께 다른 나라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권을 계속 어떻게든 갉아먹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5번입니다. 네, 얼마나 고종의 위신이면 떨어졌겠습니까? 일개 그 열강 세력 나라 공사관으로 피했으니까요. 물론 그 원인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이 을미사변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죠. 네, 그것에 대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번 가겠습니다. 네,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역사적 사건 뭐 영상 제작하기 나오고, 네, 보면은 다시 또 근대 전이긴 하네요. 청군, 뭐 김상원, 삼순도 이거 영화 나온 적 있잖아요. 그렇죠? 남한산성입니다. 조선의 인조 얘기 나오죠. 이거는 병자호란과 관련돼 있습니다.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하고 대비를 했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 항복을 했죠. 삼전도. 이 삼전도가요, 지금 잠실에 있어요. 잠실 롯데월드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의 그 비석이 있어요. 그 근처에 가시면요. 거기에 하나의 또 아이러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엔 잠실 롯데타워가 엄청나게 높이 떠 있는데 한쪽은 이렇게 삼전도비가 있는 걸 보면 참 느낌이 새로워요. 그렇게 봤을 때. 한번 잠실 가실 일 있으시면 꼭 삼전도비를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잠실 롯데타워 맞은편에 석촌호수 근처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봐가지고 아는데, 일단 나중에 네이버 지도 찾아보셔가지고 한번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1번이에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네, 이것은 딱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랑 전쟁을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사에서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운 적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우리나라랑 미국이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뭐냐면은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그 전후에 한 번도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전면전 등의 이 작은 규모이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예.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없고요. 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는 건 5번. 제너럴 셔먼 사건 때 우리는 조선 쪽이 미국 선교사와 중국인을 싣고 있던 이 배를 불태움으로써 미국이 좀 복수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해병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도 있죠. 미스터 션샤 이 있죠. 이것도 뭐 시간 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풀이를 좀 끝냈고, 다른 것들은 뭐 많이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4번만 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리장성은 두 개입니다. 두 개, 천리장성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로 이거는 선다로 많이 나오는데 답이 되는 건 별로 못 봤어요. 일단 고구려 연개소문이 쌓았던, 수나라 당나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엄밀히 말하면 당나라 좀 이게 가깝겠죠. 근데 그때에 쌓았던 거, 고구려 서쪽 국경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고려가 거란 침입 이후 때 그 국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쌓았던 고려 북방을 지키는 그런 상으로서 의미했던 게 또 천리장성이니까요. 이 두 개를 꼭 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이를 끝냈고요. 어떠셨나요? 풀이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저만 재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꽤 재미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댓글 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마 모의고사는 계속해서 제가 좀 의미 있다 싶은 거 정도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 모의고사를 분명히 보신 분들일 텐데, 아마 제가 모의고사는 따로 플레이리스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대 모의고사 풀이가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모의고사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범위 내에서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번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뭐 아주 어렵지는 않았다. 지문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엔 선다가 쉬워서 좀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도 꽤 있었던 것 같다라는 평을 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또 이 모의고사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